환영합니다. 항상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한국의 기술 자랑인데요. 스위스 알프스에서 기적을 본 의사의 감동 스토리 안내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쿠스 첸입니다. 대만계 미국인이고 36살이죠. 실리콘밸리에서 12년간 구글의 인공지능 연구원으로 일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놀라운 경험담입니다. 스위스 알프스의 한 의사가 보여준 기적과 그 기적을 만든 기술에 대한 이야기죠. 모든 것은 스위스 마터호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해발 3,200m 베이스 캠프에서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죠. 국경 없는 의사회의 소피아 뮬러 박사의 삼성 갤럭시가 빙벽 크레바스 속으로 추락했습니다. 무려 8시간 동안 영하 15도의 얼음 갈라진 틈 속에 매몰되었죠. 그런데 구조대가 건져 올린 그 폰이 완벽하게 작동하면서 갇혀있던 등반대원들의 생명을 구하는 GPS 신호를 전송했던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기술을 만든 나라의 철학을 반드시 배워야겠다고 말이죠. 구글 인공지능 연구원으로서의 제 고민은 깊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12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점점 회의감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회사는 끊임없이 인간을 대체하는 완벽한 인공지능 개발을 추구했습니다. 모든 것이 속도와 효율성 중심이었죠. 매일 아침 사무실에 들어서면서 느끼는 무력감은 점점 커져갔어요. 제가 만드는 알고리즘들이 과연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기술이 인간을 소외시키는 현실을 매일 목격하고 있었거든요. 사무실에서의 일상은 점점 기계적이 되어갔습니다. 아침 10시에 시작되는 스탠드업 미팅에서는 항상 같은 이야기만 반복되었어요. 모델의 정확도가 몇 퍼센트 올랐다 내려갔다 하는 숫자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사용자의 만족도나 실제 삶의 개선 같은 건 거의 언급되지 않았죠. 점심시간에도 동료들과의 대화는 늘 비슷했어요. 경쟁사의 새로운 모델 성능이나 시장 점유율 이야기였습니다. 누구도 우리가 만드는 기술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어요. 특히 제가 담당하던 프로젝트는 사람의 감정을 분석해서 광고 효율을 높이는 인공지능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매우 정교했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사람의 마음을 읽어서 더 많은 소비를 유도하는 기술이라니 과연 이게 옳은 일인가 싶었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뉴스에서는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보도도 계속 나왔습니다. 제가 만드는 기술이 이런 문제들에 일조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죄책감이 들었죠. 동료들과의 관계도 점점 소원해졌어요. 모든 것이 경쟁이었고 서로의 성과를 견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협업보다는 개인의 성취가 더 중요시되었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함을 찾기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번아웃과 우울감이 심해지면서 저는 정신건강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사는 제게 일에서 잠시 떨어져 나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어요. 그래서 결국 안식년을 결정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저에게는 절실한 선택이었죠. 안식년 동안 저는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기술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례들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첫 번째로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도쿄의 로봇 기술을 보러 갔는데 확실히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효율성은 뛰어났지만 사람의 감정적 측면은 고려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덴마크의 코펜하겐도 방문했습니다. 스마트시티 기술이 발달한 곳이라고 해서 갔는데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모든 것이 데이터에 기반해서 운영되었고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완벽하게 계획된 느낌이라 자연스러움이 부족했어요. 캐나다 토론토의 의료 시스템도 둘러봤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진단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어요. 정확도도 높고 효율성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환자와 의사 사이의 인간적 교감은 줄어든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이 시스템화되어 있어서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았죠. 이런 여행을 통해서 저는 깨달았어요. 기술이 발달한 것은 좋지만 뭔가 핵심적인 부분이 빠져 있다는 걸 말이죠. 바로 사람의 마음을 고려하는 부분이었어요.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기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스위스에 도착했죠. 원래는 그냥 휴식을 취하려고 온 여행이었는데 뜻밖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소피아 밀러 박사와의 만남이었어요. 스위스 체르마트의 작은 호텔에서 저는 소피아 밀러 박사를 만났습니다. 42살의 독일계 스위스인으로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활동하는 베테랑 의사였어요. 전 세계 오지를 다니며 의료봉사를 하는 분이었죠. 처음 로비에서 소피아 박사를 봤을 때의 인상이 아직도 생생해요. 키가 큰 편이었고 짧은 갈색 머리에 깊은 갈색 눈동자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따뜻하면서도 강인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마치 수많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은 사람의 눈빛이었죠. 호텔 직원이 실수로 저희 예약을 섞어버리는 바람에 같은 테이블에서 저녁을 먹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금세 친해졌습니다. 소피아 박사의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웠어요. 소피아 박사는 지난 15년간 아프리카 차드의 난민 캠프에서 일했다고 했어요. 그곳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해왔다고 하더군요. 말라리아와 콜레라가 창궐하는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환자들을 돌봤다고 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소피아 박사의 철학이었어요. 의료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결국 환자를 치료하는 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기계나 인공지능은 도구일 뿐이고 진짜 치료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에서 시작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제가 겪고 있던 고민들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실리콘밸리에서의 번아웃과 기술에 대한 회의감, 그리고 진정한 기술의 의미를 찾아 여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피아 박사는 깊이 공감해 주었어요. 소피아 박사가 말했어요. 본인도 최신 의료 기술들을 많이 접해봤지만 정작 환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첨단 기술이 아니라 세심한 배려라고 하더군요. 특히 오지에서 일할 때는 간단하지만 믿을 수 있는 기술이 생명을 좌우한다고 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소피아 박사에게서 제가 찾던 답의 실마리를 발견했어요. 기술은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게 돕는 도구여야 한다는 철학이었죠. 이건 실리콘밸리에서는 들어볼 수 없었던 관점이었어요. 다음 날 소피아 박사는 마터호른 등반을 제안했어요.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는 극한 환경에서도 활동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체력 훈련을 한다고 하더군요. 저도 기분 전환이 필요했기에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등반 준비를 하면서 소피아 박사의 장비들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어요. 모든 것이 실용적이고 검증된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소피아 박사의 갤럭시 폰이었어요. 케이스가 좀 낡긴 했지만 아주 견고해 보였죠. 소피아 박사가 폰을 보여주면서 설명해줬어요. 이 폰 안에는 응급처치 매뉴얼과 각종 의료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오지에서 활동할 때는 인터넷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오프라인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정보들이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또한 GPS 기능도 생명과 직결된다고 했어요.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정확한 위치 정보를 헬기 구조팀에게 전달하는 것이 환자의 생사를 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극한 상황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내구성이 필수라고 하더군요. 마터호른 등반이 시작되었습니다. 해발 3,200m까지 올라가는 코스였어요. 처음에는 날씨가 맑고 좋았습니다. 소피아 박사는 등반 경험이 풍부해서 저를 잘 이끌어줬어요. 산을 오르면서 계속 대화를 나누었는데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죠. 하지만 오후가 되면서 날씨가 급변하기 시작했어요. 구름이 몰려오더니 바람이 강해졌습니다. 가이드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기 시작했어요. 고산지대의 날씨는 정말 예측하기 어렵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희보다 먼저 출발한 등반팀과 라디오 연락이 끊어진 거예요. 3명으로 구성된 팀이었는데 예정된 시간을 한참 넘겨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가이드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소피아 박사가 즉시 의료진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의료 장비들을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갤럭시 폰으로 실종된 팀의 마지막 위치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갑작스러운 블리자드가 몰아쳤어요. 시야가 거의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람은 귀를 찢을 듯 강했고
온도는 급격히 떨어졌어요. 몇 미터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 경험 많은 가이드도 당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는 정말 위험하다고 하더군요. 소피아 박사는 폰을 꺼내서 실종된 팀의 정보를 확인하려고 했어요. 폰 안에는 등반대원들의 상세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나이와 혈액형 알레르기 정보 복용 중인 약물 등 응급 상황에서 필요한 모든 데이터가 들어있었죠. 특히 중요한 건 각자의 GPS 위치 정보였어요. 등반 전에 모든 팀원들이 위치, 공유 앱을 설치해서 서로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뒀다고 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조난 상황에서 구조 작업이 훨씬 빨라진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강한 바람에 몸이 흔들리면서 소피아 박사의 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나간 겁니다. 두꺼운 장갑을 끼고 있어서 그립이 약했던 것 같아요. 폰은 빙벽의 균열 속으로 떨어졌죠. 폰이 떨어진 크레바스는 깊이가 3미터나 되었습니다. 빙하가 갈라지면서 생긴 깊은 틈이었어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폰이 얼음 사이에 끼어 있는 게 보였지만 손으로 닿을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죠. 소피아 박사의 얼굴이 절망적으로 변했어요. 폰 안에는 조난당한 등반대원들을 구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들어있었거든요. 위치 데이터뿐만 아니라 의료 정보까지 전부 날아간 셈이었죠. 이런 상황에서는 구조 작업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저희는 즉시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가이드의 라디오로 구조 요청을 보냈지만 악천후로 인해 헬기 운항이 어렵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지상 구조팀이 출동하기로 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았어요. 소피아 박사는 계속해서 다른 구조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의료진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했어요. 하지만 정확한 위치 정보가 없으면 산에서 사람을 찾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죠. 시간이 흘러갈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조난자들이 저체온증에 걸릴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고산지대에서는 체온 유지가 생명과 직결되거든요. 소피아 박사의 표정에서 조급함이 느껴졌어요. 분리자드는 계속되었고 구조 작업은 난항을 겪었습니다. 지상 구조팀이 도착했지만 넓은 산악 지역에서 정확한 위치를 모르고 사람을 찾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죠. 그렇게 8시간이 흘렀습니다.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저희는 베이스 캠프에서 계속 대기하면서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소피아 박사는 의료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쳤지만 환자를 찾지 못하면 소용이 없었죠. 그런데 구조대가 특수장비를 이용해서 크레바스 속 폰을 건져 올렸어요. 로프와 갈고리를 이용한 위험한 작업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폰이 망가졌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영하 15도의 혹독한 추위에 깊은 얼음 속에서 8시간이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폰을 건져 올려서 전원 버튼을 눌렀는데 화면이 켜졌어요.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화면도 멀쩡했고 터치도 정상이었어요. 배터리도 여전히 충분했죠. 가장 놀라운 건 모든 앱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이었어요. 위치 공유 앱을 실행했더니 실종된 등반대원들의 GPS 신호가 여전히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8시간 동안 얼음 속에 있었는데도 말이죠. 소피아 박사가 폰을 켜자마자 정확한 위치 좌표가 화면에 표시되었어요. 실종된 3명의 등반객이 어디에 있는지 미터 단위로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구조대는 즉시 그 좌표로 향했어요. 구조 작업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으니 찾는 시간이 크게 단축되었어요. 실종자들은 작은 동굴에 피해 있었는데 다행히 모두 의식이 있었습니다. 경미한 저체온증은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죠. 소피아 박사는 즉시 응급처치에 들어갔어요. 폰에 저장된 각자의 의료 정보를 바탕으로 맞춤형 치료를 실시했습니다. 알레르기나 기존 질환을 고려한 정확한 처치였죠. 만약 이 정보가 없었다면 훨씬 위험했을 거예요. 구조 작업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저는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폰을 만든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기술을 개발했는지가 보였거든요. 극한 상황에서도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려는 철학이 느껴졌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소피아 박사와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둘 다 오늘 일어난 기적 같은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소피아 박사가 말했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게 돕는 도구여야 한다고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경험했던 기술 우월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관점이었어요. 기술이 주인이 되어 인간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위해 봉사하는 관점이었죠. 소피아 박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오늘 생명을 구한 이 폰을 만든 나라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기술을 만드는지 정말 궁금하다고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이런 철학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안했습니다. 같이 한국으로 가보자고 말이죠. 직접 그 나라에 가서 이런 기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확인해 보자고 했어요. 소피아 박사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하더군요. 저희 둘 다 한국의 기술 철학이 무척 궁금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명을 구하는 기술을 만들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알고 싶었어요. 특히 극한 상황에서의 내구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기술이 어떻게 가능한지 말이죠. 며칠 후 저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땅을 밟는 순간부터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공항 자체가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설계된 것 같았습니다. 안내시설이나 편의시설들이 정말 세심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입국 심사대에서부터 놀라운 경험이 시작되었어요. 자동화된 시스템이 있으면서도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얼굴 인식과 지문 스캔 시스템이 빠르고 정확했지만 전혀 위압적이지 않았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다양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별도의 안내 데스크가 있었고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전용 통로도 마련되어 있었어요.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서비스도 자연스럽게 제공되었죠. 저희가 의료진이라는 걸 알자 공항 직원이 의료진 전용 게이트를 안내해 주었어요. 응급 상황에 대비한 특별 서비스였는데 정말 세심한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사람 중심적 사고의 결과였어요. 공항에서 택시를 탔을 때도 놀랐습니다. 실시간 번역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작동했어요. 기사님과 대화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기술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조용히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택시 안의 스크린에는 실시간 교통정보와 함께 주변 병원 정보도 표시되었어요.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기능이었습니다. 소피아 박사가 감탄하더군요. 의료진의 필요를 미리 예상하고 준비해둔 시스템이라고 말이죠. 지하철을 이용할 때는 더욱 감동받았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가 자연스럽게 나왔고 점자 안내판도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휠체어 승강기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자동으로 작동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전혀 거추장스럽지 않게 설계되어 있었어요. 임산부 배려석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임산부가 접근하면 센서가 감지해서 자동으로 안내 음성이 나오더군요. 하지만 강제적이지 않고 부드러운 방식이었어요. 기술이 사람을 감시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방향으로 설계된 거죠. 지하철 스크린에는 실시간 혼잡도 정보가 표시되었어요. 각 칸별로 사람이 얼마나 타고 있는지 색깔로 구분해서 보여줬습니다. 덕분에 사람들이 적은 칸을 선택할 수 있었죠. 이런 세심한 배려가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어요. 소피아 박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의료진과 환자를 배려하는 기술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상에 녹아있다니 정말 놀랍다고요. 저도 완전히 동감했어요. 실리콘밸리에서 경험했던 기술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사람을 돕고 있었거든요. 거리를 걸으면서도 계속 새로운 발견이 있었어요. 횡단보도의 신호등은 노약자의 보행 속도를 감지해서 신호 시간을 자동으로 조절했습니다. 어르신이 천천히 걸어도 충분히 건널 수 있도록 배려한 기술이었죠. 버스 정류장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와 함께 점자 정보도 제공되었어요. 하지만 이런 기능들이 전혀 눈에 띄지 않게 자연스럽게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불편함을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방식이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이 모든 기술들이 과시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기술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뒤에서 사람들의 삶을 편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기술의 진정한 모습을 본 것 같았죠. 호텔에 체크인하면서도 놀라운 경험이 계속되었어요. 프런트 데스크의 직원이 저희가 의료진이라는 걸 알고 응급 상황 대응 매뉴얼을 자연스럽게 안내해줬습니다. 한국의 응급의료 시스템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필요시 연락할 수 있는 번호들도 알려줬어요. 호텔방에 들어가서도 세심한 배려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조명 시스템은 시간대에 따라 자동으로 조절되어 시차 적응을 도와줬어요. 에어컨도 실내 공기질을 측정해서 자동으로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줬습니다. 한국 의대 동창인 김하늘 박사의 초대로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 디지털시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김하늘 박사는 삼성전자 헬스케어 인공지능팀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소피아 박사와 저를 공항에서 만났을 때부터 따뜻하면서도 전문적인 인상을 주었습니다. 김하늘 박사는 35살 정도로 보였고 똑똑한 인상이었어요. 하지만 기술적 전문성과 함께 사람에 대한 따뜻한 관심도 느껴졌습니다. 의학과 공학을 모두 전공한 분이라서 의료 현장의 실제 필요와 기술적 가능성을 모두 이해하고 있었어요. 삼성 본사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첨단 기술의 중심지라는 느낌도 들었지만 동시에 사람을 중시하는 따뜻한 기운도 있었어요. 로비에는 다양한 전시물들이 있었는데 모두 사람의 삶을 개선하는 기술들이었습니다. 김하늘 박사가 저희를 의료진을 위한 기술 연구실로 안내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설명해줬는데 이 연구실은 전 세계 의료진들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소피아 박사 같은 현장 의료진들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고 하더군요. 연구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연구진들이 응급 상황 대응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극한 환경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오지에서 활동하는 의료진들을 지원하는 기술이었어요. 바로 소피아 박사 같은 분들을 위한 것이었죠.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의료정보 시스템과 극한 기후에서도 견딜 수 있는 하드웨어 기술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진 중 한 분이 저희에게 설명해줬어요. 아프리카나 남미의 오지에서는 의료 장비가 모래폭풍이나 극심한 습도, 그리고 온도 변화에 노출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더군요. 소피아 박사가 눈을 빛내며 둘러봤어요. 바로 본인이 현장에서 절실하게 필요로 했던 기술들이 여기서 개발되고 있었거든요. 청각장애가 있는 의료진을 위한 진동 알림 시스템도 있었고, 시각장애가 있는 환자들을 위한 음성 안내 시스템도 개발 중이었습니다. 노인 환자들을 위한 큰 글씨 유저 인터페이스도 인상적이었어요. 단순히 글자 크기만 키운 게 아니라 노인들의 시각적 특성을 고려해서 색상 대비와 버튼 배치까지 세심하게 설계한 것이었습니다. 실제 노인 환자들과 무수히 많은 테스트를 거쳐서 완성한 기술이라고 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모든 기술이 실제 현장에 필요해서 출발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연구진들이 직접 의료 현장을 방문해서 의료진들과 환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정말 도움이 되는 기술을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인공지능 연구 현장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가장 놀라웠던 건 인공지능의 접근 방식이었어요. 의사의 진단을 대체하려는 게 아니라 의사의 판단을 더 정확하게 도와주는 방향으로 연구되고 있었습니다. 연구팀장이 설명해줬는데 의료 인공지능의 목표는 의사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의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해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특히 응급 상황에서는 의사도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실수할 가능성이 있는데 인공지능이 체크리스트 역할을 해서 빠뜨리는 부분이 없도록 도와준다고 하더군요. 또한 인공지능이 진단 결과를 제시할 때도 단순히 결론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근거를 상세히 설명해 준다고 했어요. 의사가 인공지능의 판단을 검토하고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의사의 전문성을 존중하면서도 기술의 장점을 활용하는 균형 잡힌 접근법이었어요. 김하늘 박사가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삼성에서도 스위스 알프스 사건을 주목하고 있다고 했어요.
극한 환경에서도 생명을 구하는 기술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더군요. 단순한 성능 향상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순간에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술을 추구한다는 철학이 느껴졌습니다. 연구실을 더 둘러보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여기서는 모든 기술이 사람을 중심에 두고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효율성이나 성능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가 가장 우선되는 기준이었어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의 방수 기능 하나를 개발할 때도 단순히 기술적 스펙을 맞추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사용자가 물에 빠뜨릴 수 있는지, 어떤 환경에서 습기에 노출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했습니다. 특히 의료진들의 사용 환경을 고려한 테스트가 인상적이었어요. 수술 중에 소독액이 튀거나 응급실에서 각종 체액에 노출되는 상황까지 가정해서 테스트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가 알프스에서의 기적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연구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의 철학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 연구원이 말하길 기술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고 했어요.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사람의 삶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는 관점이었죠. 소피아 박사도 연구진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어요. 의료 현장에서의 실제 경험을 공유하면서 앞으로 어떤 기술이 더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연구진들은 소피아 박사의 의견을 매우 진지하게 들었고 실제 개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특히 장애인과 노인 환자들을 배려하는 기술 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감동적이었습니다. 단순히 접근성을 개선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들이 더 독립적이고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을 만들고 있었어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인터페이스는 단순히 화면을 읽어주는 것을 넘어서 공간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진동 패턴은 다양한 정보를 구분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조정되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소피아 박사와 김하늘 박사와 함께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루 종일 본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저희는 공통된 결론에 도달했어요. 진정한 기술의 가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데 있다는 것이었죠. 소피아 박사가 말했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고요.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면 차가운 도구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긴 기술은 생명을 구하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동안 실리콘밸리에서 추구했던 것은 기술의 완성도나 성능 지표였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이 사람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인공지능도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사람다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김하늘 박사도 의료와 기술의 관계에 대해 깊이 있는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의학의 본질은 치유인데 기술은 그 치유 과정을 더 효과적이고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기술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의료진과 환자를 도우는 겸손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철학이었죠. 소피아 박사가 다시 강조했습니다. 알프스에서 살아남은 폰은 단순한 기술력만의 결과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 안에 담긴 사람에 대한 배려와 생명에 대한 존중 때문에 가능했던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술을 만든 사람들의 철학과 가치관이 그 기술의 진정한 성능을 결정한다는 통찰이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지배하는 관계가 아니라 사람을 섬기고 돕는 관계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진정한 혁신은 기술적 발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출발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제네바로 돌아간 저희는 국제의료인공지능 컨퍼런스에서 공동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알프스 생존 기적과 한국의 사람 중심 기술 철학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어요. 소피아 박사는 의료 현장에서의 실제 경험을 저는 인공지능 기술자의 관점에서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발표 준비를 하면서 저희는 많은 자료를 정리했어요. 한국에서 촬영한 사진들과 연구진들과의 인터뷰 내용 그리고 실제 기술 데모 영상들을 모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술 뒤에 숨어있는 철학과 가치관을 전달하는 것이었어요.
컨퍼런스 당일 스위스 제네바의 국제기구 본부 건물에는 전 세계에서 온 의료진과 기술 연구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유럽, 미국, 일본, 중국 등 각국의 전문가들이 참석했어요. 저희의 발표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소피아 박사가 먼저 무대에 올라서서 알프스에서의 경험을 생생하게 들려주었어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기술이 어떻게 3명의 생명을 구했는지를 실제 사진과 함께 설명했습니다. 청중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특히 폰이 8시간 동안 영하 15도의 얼음 속에 있었는데도 완벽하게 작동했다는 부분에서 큰 반응이 나왔습니다.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서 생명을 구하는 도구로서의 기술의 가치를 보여주는 사례였거든요. 이어서 제가 무대에 올라서 한국에서 목격한 기술 철학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능력을 확장시키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기술의 목적이 효율성이나 수익성이 아니라 사람의 행복과 존엄성이라는 철학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기술 개발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진정한 포용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했어요. 이는 단순히 기능을 추가하는 수준이 아니라 설계 단계부터 모든 사람을 고려하는 접근법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독일의 의료인공지능연구원이 첫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왜 우리는 환자보다 기술에 먼저 집중했을까요? 라는 정말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기술이 향해야 할 곳은 결국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성능 지표나 효율성 매트릭스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이 기술이 사람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는지, 사람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피아 박사도 의료진의 입장에서 답변했어요.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고 기술은 그 사람이 더 나은 치료를 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기술이 주인이 되어 의료진을 지배하면 오히려 치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어요. 프랑스의 의료기기 개발자가 두 번째 질문을 했어요. 한국의 기술 개발 과정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사용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반영하는 과정이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답했어요. 실제로 연구진들이 의료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의료진들과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추상적으로 토론하는 게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직접 경험하고 해결책을 찾는 방식이었죠. 이런 접근법이 정말 도움이 되는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미국의 실리콘밸리 연구자가 세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기술 개발의 속도와 사람 중심 설계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물어봤어요. 이는 저에게도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변했어요. 빠른 개발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빠르게 가는 것보다는 올바른 방향으로 천천히 가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사람 중심으로 설계된 기술이 더 지속 가능하고 사회적 가치도 크다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일본의 로봇 공학자가 네 번째 질문을 했어요. 한국의 기술 철학을 다른 나라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소피아 박사가 답변했는데 기술 자체보다는 기술을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라고 했어요. 어떤 나라든 사람을 중심에 두고 기술을 개발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적 역량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관심과 배려라고 강조했어요. 이런 마음가짐만 있다면 어디서든 의미 있는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발표 후 많은 사람들이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한국의 기술 철학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사람 중심 설계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했어요. 유럽연합의 의료정책 담당자는 이런 접근법을 정책에 반영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기술 발전과 인간 존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더군요. 캐나다의 의료 인공지능 스타트업 대표는 저희와 협업 가능성에 대해 문의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철학을 바탕으로 새로운 의료 기술을 개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희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 저희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철학을 전 세계에 널리 퍼뜨려야 한다고요.
기술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미래를